물건보다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인플레인데 지금 물건이 많냐 돈이 많냐를 봐야 된다. 교통이나 의료비 오른 거는 사소한 변동일 뿐 인플레의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인플레 고차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공룡이 있었던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다. 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된 적이 있냐? 없다. 첫 번째 시간에 하워드 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 인물도 정말 기다렸습니다. 이분 너무너무 기다렸어요. 캠피셔 형님 가져오셨습니다. 캠피셔 모두가 좋아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저도 맞아요. 캠피셔 괜히 정감이 가더라고요. 맞아요. 말하는 게 되게 재밌고 웃기고 아, 네. 뭔가 정감 가는 할아버지 같아서 저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분인데 시장의 걱정이 24년 초 중반까지 좋았는데 이거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야? 하반기 대선 때문에 하락해가지고 용두삼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이 있는데 네. 캠피셔가 또 이 긍정왕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용두 용미야 라고 얘기를 해서 왜 용두 용미라고 했는지 네. 제가 얘기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우선 캠피셔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뭐 이분도 나이가 엄청 많은 투자 경력이 어마어마하신 분이고 이게 운용 자산과 재산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 두바이 쪽의 컨소시엄에서 이분이 운영하는 운용사가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 지분 가치가 크게 뛰면서 재산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더라고요. 재산 17조 원. 17조 원이 됐고 제가 밑에 2022년 이후 가장 적중률이 높은 그룹 중 한 명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22년 말에 하락 끝났어. 이제 상승 시작이야 라고 해서 맞췄고 그때도 그냥 상승만 맞춘 게 아니라 성장주 위주로 오를 거야. 멀티플 높은 주식이 잘 나갈 거야 라고 맞췄고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또 가치주 로테이션이 또 이 화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호석 아카데미에서 1분기 설치네프를 할 때 그때 이제 뭐 구루들의 연간 전망도 연초에 했던 연간 전망도 두루두루 소개를 드렸거든요. 맞아요. 그때 이제 캠피셔가 2024년은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것도 맞추는 건가? 이렇게 되고 있죠 지금. PSR이라고 이제 우리가 성장주를 할 때 볼 때 밸류에이션 할 때 쓰는 많이 쓴 지표 중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매출액 대비 얼마나 주가 비싼지를 보는 거죠. 이거를 창시한 분이기도 하고 또 요즘 대선이 또 굉장히 주잖아요. 이 대선과 주식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 선거 사이클의 창시자가 바로 캠피셔입니다. 선거 사이클에. 그래서 예전부터 대선 얘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대선에 대해서 캠피셔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이제 캠피셔가 쓴 리포트와 최근 영상들을 다 참고를 해서 가져왔고요. 정말 많이 보셨네요. 이제 캠피셔를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오늘의 이제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선 막 다이나믹하지 않습니까? 지루한 대선이 될 줄 알았는데 맞아요. 막 총에 맞고 맞아요. 사퇴를 하고 맞아요. 그리고 새로운 후보가 갑자기 또 강세를 보이고 그런 정말 많은 일이 있었는데 캠피셔가 기억하실 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대선 때문에 주식이 좋다. 대단히 좋아서 대선이다. 라고 이렇게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일이 있었는데 대선이 주식에 긍정적인 거 맞냐 대선 효과 있는 거 맞냐 라는 거에 대한 이제 답을 했고요. 그리고 캠피셔 하면은 침체 안 와 라고 잘장부터 계속 얘기한 분인데 또 요즘 경기 꺾이고 지금 기업들 실적 안 좋은데 진짜 침체 오는 거 아니야? 하반기에 경기 꺾이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본인의 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가치주 로테이션 있지 않습니까? 가치주 로테이션 지금입니까? 지금인가요? 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3분기인데 3분기에는 이 점을 좀 주의해라 조언도 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질문 하나하나가 지금 다들 빨리 이럴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봅시다. 네, 우선 대선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캠피셔가 이 선거가 주식에 좋을 거다라고 한 이유가 우선 이제 통계 자료를 과거 수치들을 보여주더라고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1928년부터 2020년까지 선거가 있던 해에 이 S&P 500의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근데 뭐 4번 빼고 다 주식이 올랐다. 이 그래프는 이제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임기 2년차 수익률과 4년차의 수익률을 나타낸 건데 보시면은 임기 2년차에 주식이 빠졌으면 4년차에는 다 올랐습니다. 1930년에 이제 후보 대통령 이후로 예외 없이 다 올랐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캠피셔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다른 칼럼이나 이런 걸 통해서 유추를 좀 해보자면은 2년차에 주식이 빠졌다는 거는 어쨌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인기에 타격이 갔을 확률이 높고 4년차에 이제 재선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좀 부양을 많이 한다. 높이기 부양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지 않은가라고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과거에 올랐대가 아니라 왜 오른 건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아. 그래야지 이제 이번 대선이 주식에 좋을지 안 좋을지를 얘기할 수가 있는데 캠피셔가 이 선거가 주식에 좋다고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주식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불확실성이다.
근데 선거는 하나의 거대한 불확실성 해소 과정이기 때문에 주식에 그래서 좋다고 자기가 얘기를 하는 거다. 대선이 연말에 있지 않습니까? 11월에 있으니까 대선이 있는 애는 주식이 오르는데 이게 연말로 갈수록 좋아지는 모습을 보인다. 왜냐면 연말로 갈수록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는 이번에도 대선이 주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려면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의 대선은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냐에 대해서는 캠피셔가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왜냐면 바이든 사태 전후 주가 보면은 바이든 사태하고 막 난리 날 줄 알았는데 주가 잘 가네? 괜찮네? 크게 타격 안 받네? 왜냐면은 이제 뭐 주가 움직임도 그렇습니다만 이미 뭐 민주당에서 예전부터 얘기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이든 말고 다른 후보가 나와야 된다. 바이든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미 다 이런 리스크들이 선반영이 됐다. 시장이 대선의 불확실성을 소화하고 있다는 방증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주식이 여전히 좋을 것이다. 주식이 또 좋으려면은 선거 결과가 이렇게 박빙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한쪽이 이 행정부도 얻고 상하원도 휩쓸고 이러면 안 되고 박빙으로 나와야지 어느 한쪽이 원하는 거대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거대 법안이라는 거는 거대한 변화를 뜻하니까 이게 또 거대한 변동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은 거대한 변동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박빙으로 딱 나와야지 어쨌든 양당이 합의해야 법안이 통과가 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안의 강도가 약해질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안심을 한다. 거대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데 캡시저가 보기에는 뭐 이 상하원 선거 결과까지 본인이 예측을 해보면은 박빙으로 나올 것 같다는 거죠. 뭐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느 한쪽이 완전히 수입하는 그런 모습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인류 역사상 선거가 가장 많은 해다. 그래서 다른 선거를 치른 국가들은 어떤가? 예후가 대부분 좋다는 거죠. 아하. 프랑스는 극우 정당이 이길 줄 알았는데 진보 연합 정당이 이겼죠. 근데 그것도 선거 결과가 캠피셔가 좋아하는 박빙으로 나와서 주식에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됐고,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당이 이겼습니다만 노동당도 까보니까 경제 정책이 뭐 보수당이랑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네. 어느 정도 연속적인 면이 많네. 라고 해서 시장이 이걸 나쁘게 생각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뭐 이 미 대선도 결국에는 주식에 좋지 않을까. 대단히 좋아서 대선 효과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에 대해서 캠피셔는 불확실성이라는 이 단어를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대선이라는 것이 불확실성이고 불확실성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대선이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가만 놔두면 잘하는 애들이야, 이런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선 외에 이제 경기 침체, 아까 아. 말씀드린 경기 침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경기 침체, 이거 노동시장 불안하고 이런데 이거 어떡하냐에 대해서는 뭐가 불안해? 미국 경제는 하반기부터 오히려 수비에서 공격 모드로 전환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최근 이제 이 2분기 GDP가 발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요거를 세부적으로 뜯어보면은 과거에 GDP의 항목별 기여도를 본 거거든요. 각 항목별로 뭐 올랐나 떨어졌나, GDP 상승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라고 본 건데, 보시면 빨간 박스로 친 게 이제 투자랑 재고 변동입니다. 보시면은 투자도 늘고 재고도 늘어서 이제 GDP에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뭐 투자가 늘었다는 거는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이제 나가기 시작했다는 걸 뜻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기업들이 침체가 올 거라고 해서 허리띠를 졸라매고 이랬었는데, 뭐야 침체 안 오네? 경기 좋네? 그럼 적극적으로 투자해야지. 기업들이 공격 모드에 나섰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재고 같은 경우는 원래 재고가 쌓이면은 침체의 신호라고 하잖아요. 근데 재고 변동 추이를 보면은 과거부터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요번 분기에 올랐다. 이 말인 즉슨 재고가 소진됐다는 거는 소비가 그만큼 좋았다는 거고, 그래서 그 소비를 따라잡기 위해서 재고를 채운 것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도 경기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다 라고 해서 GDP를 좋게 해석을 했습니다. 재고를 채워넣는 구간이 그쵸. 있는 거죠. 근데 다만 이제 소비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2분기 GDP가 잘 나왔는데,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 경계를 하더라고요. 소비가 좋게 나온 거는 기저효과 탓이 큰데, 근데 시장이 너무 좀 과대하게 좋게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이 방면에 대해서 캠피셔가 지금 시장 마켓 사이클을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요건 이제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가 같은 경우는 CPI 얘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 물가 얘기 좀 하지 마라. 뭐 인플레 안 잡히네, 고착이네, 이런 얘기 좀 하지 마. 라고 요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왜냐면 이제 뭐 이 주거비가 안 떨어져가지고 지금 물가가 안 떨어지지 않습니까?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빨간 박스 쳐는 게 이제 주거비인데, 캠피셔는 주거비는 완전 허상 가짜야. 이제 주거비를 측정하는 지표 중에서 OER이라는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집주인한테 가가지고 당신이 집 세놓거나 뭐 임대인으로 살게 되면은 이 임대료 얼마 받을 것 같아요? 라는 건데, 이게 뭐 실제로 임대료 받는 것도 아니고 받고 싶어요에 받고 가깝죠. 싶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좀 실질적인 지표인 진로나 이런 거 보면 옛날 열정과 꺾이기 때문에 주거비 얘기하지 마. 주거비 얘기하지 말고, 또 요즘 얘기 나오는 게 교통비랑 의료비가 갑자기 올라가지고 이것도 다시 인플레에 살아나는 신호 아니야? 고착화된 신호 아니야? 라고 하는데, 큰 그림을 봐라.
인플레라는 것은 무엇이냐? 캠피셔가 봤을 때는 물건보다 돈이 많아서 생기는 게 인플레인데 그러면 지금 물건이 많냐? 돈이 많냐를 봐야 된다. 근데 지금 통화량 엄청 줄지 않았습니까? 네. 역성장을 한 거고 물건도 지금 공급망도 거의 지금 해소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물건도 지금 뭐 잘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교통이나 의료비에 오른 거는 그냥 사소한 변동일 뿐 인플레의 큰 그림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발 인플레 고착 이런 얘기 좀 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부채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거는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부터 있었던 얘기다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문장 그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룡이 있었던 시대부터 있었던 얘기다. 그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나 어렸을 때부터 얘기가 나왔어. 근데 문제가 된 적이 있냐? 없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하는 게 자꾸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로만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거는 올바른 진단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거죠. 올바르게. 빚이 왜 힘드냐? 다달이 나가는 이자 때문에 힘든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내가 그 이자보다 가지고 있는 돈이 많거나 아니면 그 더 이자보다 많이 훨씬 더 벌면. 많이 벌면은 그런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자 대비 세입이라든지 아니면 이자 대비 GDP 대비 부채 이자라든지 아니면 이제 세입 대비 부채 이자를 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GDP 대비 부채 이자를 나타낸 거거든요. 미국 정부에. 근데 보면은 이 지금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만 1990년대보다는 낮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990년대 역사상 가장 뭐 이 지표가 집계된 이후로 가장 GDP 대비 부채 이자가 높았던 시절이 1990년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 아무 일도 없었다. 네네. 괜찮았다는 거죠. 괜찮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가지고 호들갑 좀 떨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 진짜 부채 문제 터지면 어떡해요? 맞아요. 부채 문제 터지면은 이렇게 되니까 참고해. 지금이랑 거리가 멀어. 그때 이제 2010년대 유로존 위기 있지 않습니까? 그때 맞아요. 피그스라고 해가지고 포르투갈 뭐 이런 유럽 국가들이 문제가 됐는데 돼지 같은 놈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래서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네. 이 국가들이 전부 부채 문제로 굉장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 피그스 국가 중에 하나가 이제 포르투갈인데 그때 당시 포르투갈의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올랐다. 17% 가까이 올랐기 때문에 야 지금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얼마? 4%지. 이게 8, 9, 10, 12, 16 이렇게 올라야지 문제가 되는 거다. 근데 지금 문제 되려면 너무 멀었어. 문제가 되려면은 지금 그 발끝에도 못 미쳤기 때문에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런 거죠. 이제 또 부채 문제가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는 알고 해라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채 문제가 문제가 된다면 결국 이런 식으로 미국의 금리가 18%까지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세요. 이런 의미인데 아니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계속 이제 하워드 막스 때도 얘기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터진다고 보는 거는 진짜 큰 이야기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고용시장이 요즘 약화가 돼요. 라는 이제 고용시장이 드디어 실업률이 올라서 네. 드디어 침체가 오르는 거 아니냐라는 이 걱정들이 있는데 실업률이 궁금해? 주식시장을 봐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면은 고용은 우리가 후행지표라고 하잖아요. 네. 고용보다 빠른 게 뭐냐? GDP다. GDP보다 빠른 게 뭐냐? 주식이다. 그럼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GDP가 좋아질 거고 GDP가 좋다는 것은 고용도 좋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제 실업률이 올라서 경제가 안 좋은 게 아니라 경제가 안 좋아서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률이 오르는 거다. 아까 뭐라고 했냐? GDP 좋지 않았냐? 그러니까 이제 고용시장 문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뭐 이 대선 관련해서 이런 이슈들이 있잖아요.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뭐 정부 지출 엄청 할 거라서 또 인플레가 올 거예요 이러는데 캐피셔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정부 지출이랑 인플레랑은 관계가 없어. 왜냐면은 아까 뭐라 그랬냐? 이제 인플레이션은 물건보다 돈이 많아서 생기는 일인데 돈의 양은 통화 정책으로 조절하는 것이다. 이 정부가 부채 찍어낸다고 해서 이 돈의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은 세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국채 금리에나 영향을 주지 물가에는 크게 영향을 못 주기 때문에 이런 걱정 좀 하지 말아라. 트럼프가 돼도 인플레 다시 급등하는 일 없다 이렇게 안심을 시켜주셨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디쯤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또 유명한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이죠. 존 테플턴 경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강 세장은 이제 염세주의 속에서 태어나서 회의주의 속에서 성장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이제 유포리아에서 죽음을 맞이한다. 그러니까 요 사이클로 봤을 때 지금 시장은 어디쯤에 있냐? 캠피셔가 봤을 때는 회의주의 말기 낙관주의 초입 정도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낙관주의 초입을 얘기한 이유는 아까 이제 GDP 말씀드리면서 소비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소비가 기저효과로 잘 나온 건데 시장이 소비가 강하다, 경제가 강하다고 좀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낙관주의로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을 이 경제를 좋게 보기 시작했다는 거고
거고, 근데 여전히 아까 뭐 노동시장에 대한 걱정이라든지 뭐 인플레에 대한 걱정이 아직까지 산재해 있기 때문에 회의주의의 경향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회의주의 말기에서 낙관주의 초기, 이 정도에 걸쳐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막 와 좋다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다 긴장하면서 조심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시장이 여기쯤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치주 로테이션 또 캠피셔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게 지금이냐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캠피셔가 그럼 왜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나냐고 얘기했냐가 중요한데 캠피셔가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이제 강세장 초반에 성장주가 좋은 이유는 사람들이 의심이 많다는 거죠. 아, 경제 좋은 거 맞아? 아, 경제 불안한데? 시장 불안한데? 그래도 빅테크 얘네들은 시장이 안 그렇잖아. 좋거나 오르지 않을까? 성장하지 안심하니까.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안심 때문에 그래서 성장주에 몰리는 건데 성장 얘네들은 그래도 성장할 거야. 그래서 강세장 초반에는 성장주가 잘 나가는 거고, 근데 강세장이 이제 중반을 넘어가면 사람들이 이제 안다는 거죠. 경제 생각보다 괜찮네? 침체 안 오네? 그렇게 생각하면 주식 사야겠다. 뭐 사지? 어이씨 뭐 엔비디아 이런 거 너무 많이 올랐네. 싼 주식 없나? 이러면서 이제 가치주를 찾게 되면서 가치주의 로테이션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그래프는 이제 시티은행의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될 때 우리가 기대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0 이상이면 좋게 나왔다는 거고 0 이하면은 나쁘게 나온 게 더 많았다는 뜻인데 지금 0 이하로 내려갔거든요. 네. 이 말인 즉슨 사람들이 경제를 생각보다 좋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가 있죠. 그 말인 즉슨 이제 사람들이 경제를 좋다고 생각하는 거다. 그러면은 이제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날 때가 됐다는 거다 라는 게 캠피셔의 논리입니다. 가치주 로테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은 최근 뭐 나스닥 안 좋고 러셀 꽤 괜찮았고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말하면은 주도주 전환은 네. 갑자기 일어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전등 스위치처럼 온오프처럼 껐다 켰다 하는 것처럼 어제까지 성장주 내일부터 가치주 이게 아니라 선풍기 스위치가 뭐 미풍, 약풍, 중풍, 강풍까지 있듯이 이게 강도를 조절하면서 서서히 올라가는 거다.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서서히 가치주로 넘어갈 거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움직임이 일어났다고 해서 지금 가치주 로테이션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과대 해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이 주도주는 조정일 때 낙폭이 큰 경향이 있다. 지금 주도주가 주춤했다고 지금 로테이션이다 라고 과대 해석은 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과대 해석 예로 유틸리티를 뽑더라고요. 최근 유틸리티가 올해 좀 많이 오르긴 했는데 네. 이런 내러티브가 있지 않았습니까? 유틸리티가 AI 수혜주다. 그러니까 AI 때문에 이제 때문에. 전력이 많이 필요하니까 전력? 그럼 유틸리티네? 하고 올랐는데 최근에 이 내러티브가 떴을 때 갑자기 많이 올랐거든요. 이제 하얀색은 이 S&P 500이 유틸리티 섹터의 수익률을 나타내는 그래프고 초록색은 S&P 500 시장 전체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유틸리티가 S&P 500을 아웃퍼폼했다가 최근에 비슷해졌단 말이죠. 최근에 저조하면서 이게 바로 사람들이 유틸리티가 이제 AI 수혜주가 됐나 보다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캠피셔는 미래의 어떤 변화를 예상을 하고 그게 갑자기 단기간에 급등했을 경우에는 그 미래 기대를 반영한 게 아닐 확률이 크다. 이런 데 속지 마라. 그래서 유틸리티가 이때 오른 거는 AI 수혜주여서 오른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금리 인하 기대도 있었고 왜냐면 유틸리티가 금리에 민감하니까.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중동 분쟁,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도 한창이었기 때문에 네. 안전자산 수요로 유틸리티가 오른 거다. 주도주라든지 어떤 섹터의 성질이 바뀌는 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 요하는 일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뭐 바뀌었다고 해서 이제 가치주. 유틸리티가 이제 AI 수혜주라고 과대 해석하지 마라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주도주의 성격이 바뀌기가 이게 스위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어쨌든 캠피셔는 뭐냐? 가치주로 이 로테이션 될 거라고 보니까 네, 그럼 지금 그러면은 리드할 섹터가 어느 거냐? 네. 에너지를 뽑았습니다. 에너지. 이제 최근에 유가가 박스권에 갇히고 좀 안 좋은 모습 보여주면서 에너지가 좀 저조했었잖아요. 네. 근데 캠피션 이 분위기가 이제 바뀔 거라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에너지가 안 좋았던 경우는 결국 에너지 기업은 유가에 좌우되지 않습니까? 유가가 그동안 굉장히 좋지 않았던 이유는 앞으로 경기 침체가 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한마디로 네네. 수요는 줄 거라고 보고 근데 오펙은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은 나홀로 증산을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수요는 줄고 공급은 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안 좋았는데 이 모습이 좀 바뀌었다는 거죠. 캠피셔가 볼 때는 우선 아까 봤듯이 경제가 이제 미국이 하반기에 공격 모드로 들어간다. 경제가 생각보다 좋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침체 안 올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유 수요가 늘 거라고 볼 거고 그럼 공급은 어떻게 되냐? 시초 관련 데이터 중에서 이제 신규 유정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정에서 기름을 뽑아내잖아요. 이 그래프는 이제 주황색이 이 개발이 완료된 신규 유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초가 끝나서 이제 기름을 뽑아낼 수 있는 상태가 된
유정이고 그러니까 파란색은 이제 기름을 뽑아낼 수 있도록 지금 시추를 하고 있는 유정의 수인데 이게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신규 유정의 활성화 정도가 원유 생산을 한 6개월 정도 선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면은 앞으로 공급이 줄 거라는 거를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공급 줄고 수요가 는다. 그럼 이제 유가가 반전이 될 거기 때문에 에너지가 상당히 좋을 확률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분기에는 이거를 주의하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분기는 어떻게 흘러갈 것 같냐. 3분기에는 예전부터 논의되던 리스크들이 점차 좀 표면화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선이 있죠. 대선 얘기는 뭐 연초부터 나왔습니다만 지금에서야 좀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리스크 요인들이 표면화가 되면서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3분기에는. 근데 앞서 말했듯이 이 큰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올해 상승한다는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기 때문에 조정에 속지 말고 인내해라, 버텨라 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저희 역시 캠피셔답게 여러 가지 시장의 우려에 대해서 일축하는 그만해 됐어 아가 물가 그만 얘기해 부채 그만 얘기해 야 지금 경기 오히려 더 좋아 막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마음이 한결 좀 누그러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에는 뭔가 리스크가 있으니 그래도 그 과정에서 흔들리지 말고 투자 열심히 해라 네. 이런 조언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역시 캠피셔 이야기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런 캠피셔는 어느 정도 어디 위치냐? 있냐? 다들 아시겠지만 거의 근전의 끝단에 뭐 롬바론 형님과 거의 붙어 있습니다. 네, 거의 붙어 있고 그럼 호구 할아버지를 이기긴 좀 어렵죠. 네. 이분은 한 뭐 1000년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네, 이기기 힘들죠. 네, 그럼 이제 이런 캠피셔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이렇게 포트폴리오 조금 훔쳐보면은 1분기 기준으로 1분기 썰TF 기준으로 아까 말한 에너지 기업을 제일 많이 샀습니다. 엑소모빌을 제일 많이 샀어요. 실제로 섹터별로도 보면은 이제 에너지 섹터의 비중을 슬슬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캠피셔의 보유 종목들을 보면은 여전히 빅테크는 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치주의 비중을 계속해서 좀 늘리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캠피셔 오랜만에 만났는데 정말 반가운 이야기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투자하신 분들이 희망을 얻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